이제 지난 시간 그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금 어수선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를 하고 이게 뭐 정리된 그런 이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제 거론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부분 다 여기저기서 다 들어보신 내용들입니다. 뭐 새로운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더십의 영역에 이러한 주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리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는 말씀드렸죠. 비전, 공유 목적 관련된 거. 그 부분이 없으면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출발 못하는 거다. 그리고 리더십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거기에 헌신 몰입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다. 그것은 권위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도와주고 육성해주고 하는 것이 리더십의 영역이다. 그리고 리더라고 해서 반드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리더십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두 가지는 그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다룰 내용들은요. 앞에가 이해편이라면 이거 약간 실천편에 좀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뭘 훈련을 해야 되는 거냐와 좀 관련이 있어요. 여기도 뭐 딱히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나중에 공부해 나가시면서 스스로의 체계를 잡아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십은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실천한다고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은 스스로의 공부를 통해서 자기만의 데피니션을 만들고 그 데피니션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보면은 이 위쪽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리더십의 체계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막 파르테논 신전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저 위에 이제 빨간 글씨가 써 있잖아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고 치자 이거죠. 꽃이 세상에 향기를 널리 퍼뜨리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꽃이 있는데요. 첫 번째 꽃은 향기가 정말 좋아요. 근데 이 꽃은 이 향기를 세상에 어떻게 퍼뜨리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두 번째 꽃이 있어요. 두 번째 꽃은 세상의 향기를 퍼뜨리는 기술은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향기가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어느 꽃이 세상의 향기를 퍼뜨릴 것 같아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첫 번째 꽃이 향기를 퍼뜨립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리더십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발휘가 되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스스로. 자기와 관계가 없는 어떤 기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이 기술, 성과 이전에 그 리더십의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 기반이 대부분 다 본인과 관계가 있어요. 경영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지식이고 기술이고 이래요.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 기술을 습득해서 행동을 하면 돼요. 나의 삶이 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자기의 삶 자체가 변하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것, 그 영역이 바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의 습득이라는 거는 이거는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기 개발과 아주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리더십의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리더십의 기반에 나름대로 이렇게 네 가지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그것은 끊임없는 성찰과 학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밑에 또 깔고 있어요. 그 네 가지는 바로 여기 이제 영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컴피턴스라는 거 역량이라는 거잖아요. 일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리더십은 일을 잘하지 못하면 리더가 아니니까. 일단 일 잘하는 거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인티그리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자기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품.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는 책임입니다. 책임감. 그리고 네 번째에 있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는 바로 감성지능. 감성지능과 관계가 있어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리더십을 올바르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토대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 기반에는 바로 이 네 가지가 다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이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근데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죠.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쿠제스 아니죠. 누구였죠? 앞에서 제가 인용했던 사람, 거기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사람을 리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자기 자신에 관리하고 나 자신을 관리하는 거와 관계가 있단 말이죠. 자, 우선 첫 번째 역량입니다. 역량은 바로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적,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능력.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십이 있더라도 리더로서 자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리더십은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리더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리더가 돼야 돼요. 올바른 리더가 돼야 돼요. 올바른 리더는 바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조직을 글로 끌고 나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장군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고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그런 장군일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죠. 피터 드러커 그 책에 보면 링컨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남북전쟁의 장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행실에서 조금 손색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계속 중용하는 이유를 링컨에게 물으니까 링컨이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 친구가 이기잖아. 이걸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제 조건이에요. 물론 이것만은 잘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리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손자병보다 제가 여러 가지도 한자를 갖고 왔지만 그냥 한번 참고삼아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로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장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투에서 이긴다는 판단이 들면 군주가 하지 말라도 그 전쟁은 해야 되고, 진다는 판단이 들면 군주가 싸우라고 해도 싸우지 말아야 된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도 부산에 가서 싸워라는 선조의 명령을 안 듣고 안 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부산 가서 부산회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야 된다. 그리고 장군은 개인적 명예를 구하지 말고 후퇴 책임을 피하지 않고 병사들을 보호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군주의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결국은 목표 달성 능력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장수의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일단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 참고로 해볼 만한 거는 피터 드러커가 The Effective Executive라고 이제 돼 있는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라고 번역돼 있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제 성공하는 지식 근로자, 경영자가 해야 될 일, 자기 관리를 이렇게 5가지로 정의를 해놨어요.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더라. 그리고 자기가 무엇에 공헌해야 되는지, 어떤 결과를 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움직이더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일을 하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항상 먼저 하더라. 우선순위가 분명하더라. 그리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고 그 의사결정을 충실히 잘하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조언을 합니다. 한 가지 뭐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분은 The New Economics라고 하는 책에서 경영자들이라 하면 최소한도 이 4가지 정도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죠. 경영자는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2번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3번째, 일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쪽은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고, 이쪽 2개는 매니지먼트와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체계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항목 인티그리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역량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은 리더십 토대 중에 가장 기본이 될 뿐인데 이 자체가 리더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리더의 자질인 거죠. 그죠? 역량은 리더의 자질이에요. 리더십은 그 다음인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리더십인데요. 리더십의 출발점은 바로 향기예요. 향기. 향기를 퍼뜨리는 기술이 아니고 향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향기가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인품, 성품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 많은 경영자들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자질, 그게 뭐냐? 꼽아라 그러면 인티그리티를 꼽아요. 피터 드러커도 그 책에 인티그리티를 얘기했고,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히도 인티그리티가 우리말로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가장 정확한 해석은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성실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근면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성실성을 우리가 근면함으로 자꾸 받아들여서 그렇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성실이라는 말이 왜 저는 근면함 쪽으로 가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한자어 그 자체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성실의 성이 뭡니까? 말씀원변의 이룰성자죠. 말씀원변의 이룰성자예요. 말을 그대로 이룬다는 뜻이에요. 말한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언행일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리고 실이라는 거는 열매실자잖아요. 그런 결실을 얻는다, 진실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그 뜻이거든요. 성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 과정에서 성실성이라는 게 근면성하고 비슷한 것으로 우리가 뉘앙스를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자는 못 쓰고 이거를 정직, 성실, 솔선수범, 뭐 언행일치, 고결성 이런 등등의 용어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합친 게 이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티그리티라는 영어를 그대로 지금 갖고 왔는데 인티그리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글을 쓴 걸 봤어요. 그 사람이 가족하고 지내는 걸 봤어요. 근데 다 일관성이 있어요. 그게 인티그리티예요. 인티그리티라는 게 인티그레이트하고 같은 어원을 갖고 있으니까 통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티그리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통합의 요소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게 되면 요즘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리더들이, 이 좋은 리더들이 40대, 50대 이후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도전 이후에 자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그 인생의 시기가 보통 40대에서 50대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걸 지나야 조금 농익은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거보다 이전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이 정체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체성은 원래 내가 있고 세상과 사회화에 의해서 내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한 내가 있어요. 그게 셀프하고 에고예요. 셀프는 원래 나고요. 나도 모르는 나예요. 그러니까 에고는 사회화된 나예요. 이 두 가지가 처음엔 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합쳐지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공자는 40대 불혹이라고 얘기했어요. 40대 불혹이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서 의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불혹이거든요. 자, 이제 정체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컴포넌트예요. 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내가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나는 누구냐면 남이 보는 나예요. 내가 보는 나하고 남이 보는 내가 다릅니다. 내가 못 보는 부분이 있고 내가 감추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런 내가 나의 정체성하고 일치가 되기 시작해야 인티그리티가 되는 거예요. 이 따로 놀면 인티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자체가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 남이 생각하는 거 다 일치가 됐어요. 내 안에 있는 내면까지도 일치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주장을 해요. 그럼 안 되죠.
내 주장도 그거랑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 주장도. 그 주장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의 신념, 이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내 지식과 신념을 통해서 내가 말로 뱉어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내가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이게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남이 나를 보는 이미지하고 다 일관성 있게 나와야 돼요. 마지막으로 행동도 그렇게 돼야 돼요. 행동도. 이 네 가지가 통합이 되면 우리는 인티그리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이거 잘해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이게. 저도 자신 못해요, 이게.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지향점인 거예요. 리더가 이 지향점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인티그리티의 수준이 높아져요. 자, 인티그리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의 부하들이 리더인 여러분들을 보고 신뢰와 진정성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요걸 확인했을 때요. 와, 저 사람은 언행일치가 돼. 말한 대로 행동하네. 우리한테 약속한 거 지키네. 그때 신뢰가 확 높아져요. 자, 아까 자발적인 몰입과 헌신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인티그리티가 기본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에서 자발적인 몰입과 헌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몰입과 헌신 얘기를 하는 순간 딱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신 없으면 그런 리더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엄청 중요하죠. 평생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되려면 성찰 능력이 있어야죠.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겸손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리더들, 그거를 짐 콜린스는 굿 투 그레이트라는 위대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에서 챕터 1에서 설명하죠. 기억나세요? 제5단계 리더. 그레이트 컴퍼니의 특징, 제5단계 리더를 갖고 있고, 그 제5단계 리더는 바로 겸손한 리더다. 겸손한 리더는 문제가 발생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창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좋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 책임이에요. 책임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죠. 자, 근데 리더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되냐면, 당연히 성과에 대한 책임 있어야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일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인파워먼트 얘기했잖아요. 구성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 일 잘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줘야 돼. 그리고 과정 관리를 해줘야죠. 끊임없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도와줄 일이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봐야 돼요. 그리고 좋은 리더의 특징은 반드시 훌륭한 부하들이 육성이 된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육성이 안 되는 리더는, 그거는 리더십이 발휘가 안 되는 리더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리더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 이제 책임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지난달 시간에 동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책임과 관련된 얘기를 일부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동기 3.0이 발휘가 되면 책임을 진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역할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책임을 지우면 그것도 책임이죠. 근데 두 개가 용어가 다르다 그랬어요. 두 개 용어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내적 동기가 일어나서 스스로 지는 책임, 그걸 영어로는 responsibility라고 해요.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책임보다는. 근데 나는 스스로 책임감이 없어요. 지금 responsible 하지 않아요. 근데 회사에서 나더러 이걸 시켜요. 그리고 내 직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건 영어로 accountability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리스판서블 해야 되고, 구성원들에게도 리스판서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리스판서블이라는 게 강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제 사람들은 리스판서블 하게 되느냐? 당연히 필요한 권한과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 물론인데, 리스판서빌리티의 전제 조건은 동기 3.0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내가 선택한 것만 책임져요. 사람들은 남이 시킨 거 책임 안 져요. 자기 스스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해야겠어 라고 스스로 선택한 것만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 스스로도 이럴 수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선택할까요? 그냥 선택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알아야 선택해요.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정보가 충분하고 선택지가 뭔지를 알아야 그 중에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면 나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구성원들도 충분한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이 자율성을 갖고 선택하게 만들어야죠. 이럴 때 우리는 몰입과 실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몰입과 실행이 일어나면 나머지 남은 건 뭐예요? 일 잘 되게 도와주고 장애물 제거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책임의 관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책임과 관련돼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권한과 책임. 권한과 책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외국 회사 케이스를 한번 보세요. 외국 회사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요. 권한과 책임이라는 말 안 써요. 걔네들은 R&R이라고 합니다. R&R. Role and Responsibility라고 하죠. 우리는 권한과 책임이라고 해요. 왜 다르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헷갈리죠? 왜 얘네들은 권한과 책임이라고 안 하고 역할과 책임이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권한과 책임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권한. 그러면 조직에서 권한은 가급적이면 치우고 싶은 대상인가요? 아니면 가급적이면 내가 많이 갖고 싶은 대상인가요? 갖고 싶죠? 갖고 싶을 때는 내가 갖고 싶은, 당연히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뭔가 경쟁이 일어날 때는 약한 사람보다 센 사람이 가져가죠? 권한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까요? 당연히 위에서 끌고 가요. 자, 책임은 가급적이면 치우고 싶을까요? 내가 더 갖고 싶을까요? 책임감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치우고 싶죠? 그러면 약한 쪽으로 흘러가요? 강한 쪽으로 흘러가요? 약한 쪽으로 흘러가죠? 그렇게 돼요. 권한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수렴하고 책임은 낮은 곳으로 수렴해요. 그런데 조직에는요, 항상 책임과 권한이 등가예요. 두 개가 똑같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한을 많이 갖고 책임을 들지면 누군가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권력 관계에 의해서 위아래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들이 보면 한쪽에서는 권한 남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무책임하고 한쪽에서는 과도한 책임을 지고 헉헉거리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게 등가의 법칙이니까 당연히 권한만큼 책임을 가져야죠. 그게 딱 맞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권한 사이즈만큼 책임을 가지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면 권한을 준 다음에 네가 책임을 가져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책임을 준 다음에 권한을 그만큼만 가지게 만드는 게 맞아요? 어느 쪽이 맞아요? 당연히 권한은 누구나 더 갖고 싶죠? 책임을 줘야 돼요. 책임을 주는 겁니다.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만큼만 권한을 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회사들은 너무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이론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권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 안에 권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력, 권한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윗사람으로서 나와요. 갑자기 뭐 재벌 2세, 재벌 3세, 뭐 그냥 뭐 책임 없이 권한만 가져요. 아니면 윗사람이 갑자기 너 이쁘니까 너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권한에 관심이 더 많죠. 권한은 관심 꺼야 돼요. 책임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수행하는데 권한이 저절로 따라오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권한과 책임이 등가로 움직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직 설계를 하시고 권한 설계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감성지능이에요. 바로 이건 사람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람하고의 소통을 하거나 교감을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의 감성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소위 우리 뇌에 그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거울 뉴런이라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읽고 감정이입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는 그 능력이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하고 공감적 소통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감정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감성지능이에요. 이 감성지능은 그 이제 다니엘 골먼이라고 앞에서도 소개했었던 사람인데 EQ 감성지능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죠. 뭐 이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리더십에서도 그렇고 경영 쪽에서 다 읽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제 소개가 돼 있고 그 감성 리더십이라고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그 책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네 가지예요. 위에 두 가지, 아래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지고 가운데는 이제 그 위에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자기 혁신 이렇게 이제 그 세 개의 컴포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위쪽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먼저 내 감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감정이 나타났는데 내 감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거. 억압하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떤 때는 화도 나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잘 관리하는 거.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또 잘 이해하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상대방과 관계를 잘 맺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가운데는 이제 내 감정을 잘 알았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지만 일단 감성지능이라고 하면 나에 대한 감성지능, 타인에 대한 감성지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감성지능을 인트라퍼스널이라고 얘기하고요. 타인에 대한 거를 인터퍼스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안과 사람 간의 관계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성지능은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리더의 능력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뭐 이거는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파르테논 신전의 중간에 기둥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이 소통이라는 게 워낙 중요하고 밑에 있는 성품과 여러 가지의 기반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바로 그 기반하고 아주 맞닿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소통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리더들을 만나보고 뭐 질문도 받아보고 조언도 드리고 했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어려움을 겪으세요. 이게 참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도 사실은 100%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소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적어왔어요. 이거 말고도 뭐 숱하게 많을 거예요. 자, 메시지 전달했다. 소통 끝.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소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자, 소통을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이 했어요. 자, 돌아서 가지고 각자 갔어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이해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나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다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했어요. 소통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걸까요? 안 그래요. 소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통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문장 기억 못 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 중에서 몇 문장이나 기억나시겠어요? 기억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 안 해요. 키워드와 스토리만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키워드와 스토리를 갖고 다시 엮어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건 대부분 다 실패를 해요. 집중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은 잘 알아들 거다.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요. 일단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신뢰, 이 진정성, 이 공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런 이 소통의 굉장히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들입니다. 자, 우선 메시지 전달하면은 소통된 거다?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이메일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죠. 이게 보통은. 자, 이거 소통된 거야? 김대리, 이거 소통된 거야? 네,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데? 이메일 날렸는데요. 소통된 거래요. 여러분들 이메일 수십 개, 수백 개씩 받잖아요. 하루에도. 그거 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로 막 지우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신 확인.
수신하긴 했던데요? 받았던데요? 그죠? 소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읽지 않아요. 수신은 했지만 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읽었어요? 근데 읽었는데 이해 못하고 그냥 대충 읽고 끝내요. 이해했어요? 근데 동의 못하겠어요. 그죠? 동의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해야지. 단계가 엄청 많아요. 자, 어디가 소통이에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진짜 소통은 맨 아래 것만 소통이에요. 그죠? 조금 잘 봐줘도 동의한 거 정도가 소통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은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위쪽을 갖고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위쪽을 갖고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은 리스판시빌리티가 아니고 어카운터빌리티가 되고, 그래서 소통이라는 걸 방어적으로 하죠. 내가 소통 안 했을 때 감당해야 될 거를 다 방어하기 위해서 장치를.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을 갖고 있다. 자, 또 하나는 소통이라는 것이 아까 키워드하고 스토리를 갖고 주로 엮는다 그랬잖아요. 소통은 기본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면요, 무조건 로스가 생겨요. 여러분들 귓속말 게임 아시잖아요. 한쪽에서 이렇게 문장 갖고 얘기를 해서 쭉 귓속말로 전달해가지고 한 10사람 정도 지나가게 되면, 그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걸로 되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왜곡이 돼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로스가 있어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로스를 증폭시키는 게 단계예요. 한 단계, 그 귓속말 게임처럼 한 단계 넘어갈수록 정보공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정보 전달의 양은 반으로 줄고 노이즈는 2배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팀장 회의 했어요. 팀장들한테 열심히 설명했어요. 자, 가서 전달 교육 되겠어요, 그게? 안 돼요. 심지어는요, 바깥에서 외부 교육 받고 온 사람한테 야, 너 비싼 돈 가서 교육 받고 왔지? 그거 내부 전달 교육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소통의 질은 확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노이즈가 생긴다. 상당 부분의 로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죠. 소통은 바로 신뢰 진정성의 고속도로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소통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뢰를 구축해야 돼요. 아까 신뢰는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그랬어요? 리더의 인티그리티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리더가 중구난방으로 하고 언행일치가 안 되고 지금 모 항공사 사람들처럼 해버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뢰라는 것이 없으니까 소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 리더들은 반드시 신뢰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티그리티하고 관계가 있다. 인티그리티만큼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비전이에요. 근데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인티그리티가 안 되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인티그리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뢰가 기반이 안 되게 되면 계속 이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뇌에서 뇌로 전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노력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뢰 고속도로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더듬고 몇 마디 안 해도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아들어요. 아, 그건 이런 뜻일 거야. 우리 비전이 이거잖아. 우리 회사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럼 당연히 리더가 얘기한 게 이런 얘기지. 이게 스스로 그거를 보충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의심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내가 철저하게 설명을 잘했어요. 그래도 뒤로 딱 돌아가지고 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너 어떻게 들었어? 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서로 퍼즐 조각을 맞춰봐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루머를 만들어내죠. 야, 그게 보니까 지난번에 이런 얘기한 거 엮어보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그러면 우리 회사에 우리 회사가 매각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뒷담화가 많은 그런 조직의 이제 특징인 거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 공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포와 관련된 부분은 지난번 그 동기와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도 언급이 됐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그때는 제가 데밍 박사의 얘기를 하면서 공포를 제거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했는데, 자, 이제 이 공포라는 거는 소통의 최대적이에요. 거의 소통이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메커니즘입니다. 이 공포라는 것이. 왜 그러냐? 이 공포라는 것이 우리 뇌과학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사실은 우리 문명 사회에 적응을 못했거든요. 우리 문명 사회는 굉장히 지금 뭐 불과 몇천 년, 뭐 길어봐야 뭐 몇천 년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 뭐 수십만 년 동안 진화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는 사실은 본능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본능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이 뇌잖아요. 이 뇌에 감정 중추가 있어요. 이 가운데, 뇌 한가운데 이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 중추가 있어요. 이 감정 중추는 이제 주로 표류에서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오면서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 대뇌피질이 발달을 하잖아요. 이 감정 중추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이 기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편도예요, 편도. 이 편도라는 게 뭐냐면 감정의 위기 상황을 감시해요.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은 바로 편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감정이 평상시처럼 돌아갈 때는 이게 편도가 작동을 안 하는데 감정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편도가 확 작동을 해요. 근데 이 편도는 이게 위기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판단을 대뇌피질로 보낸다는 거예요. 판단의 요청을 대뇌피질로 보내요. 그럼 대뇌피질 중에 요 전두엽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전두엽, 이만 바로 뒤에 있어요. 여기 있는 요 기관이 그 판단을 해줘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요 전두엽은 두 개로 나눠져요.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좌측 전두엽은 평상시에 작동을 해요. 평상시 판단을 할 때 작동을 해요. 평상시는 뭐냐면 꽃이 아름답네, 오늘 미세먼지 많이 꼈네, 내가 친한 사람 나한테 오네 등등등등 이런 거예요. 온갖 감각을 다 열어놓고 세상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통해서 계속 뭔가 판단을 해요. 이게 좌측 전두엽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감정의 위기 상황이 탁 왔어요. 자, 이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는데 꽃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먹이가 됐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감각들이 발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른 감각을 다 끊어요. 그래서 바톤을 우측 전두엽으로 넘겨요. 좌측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측으로 넘어가요. 우측은 순전히 거기에만 집중을 해요. 부정적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을 해요. 자, 뭔가 무서운 놈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 돼요. 싸울 건지 말 건지,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그걸 여기 있는 것처럼 파이트와 플라이트죠. 싸울 건지 도망갈 건지 판단해야 돼요. 자, 싸울 상황에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싸워서 먹이를 얻어야 되는데 도망가면 굶어 죽죠. 그죠? 싸우지 말아야 될 상황에서 싸우면, 도망가야 될 상황에서 싸우면 먹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되게 중요한 판단이에요. 이거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싸우든 도망가든 나는 근육이 필요하죠. 강한 근육이 필요하잖아요. 강한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내 근육이 단단해져야 돼요.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근육을 단단하게 막 만들고 긴장을 시켜야만 이게 갑옷처럼 딱딱해져야 싸우든지 뛰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근육을 그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양분이 많이 공급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잘 공급돼야 되죠. 그러려면 혈액이 빨리 돌아야죠. 심장이 뛰어요. 펌프질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산소 공급을 더 해야 되니까 폐로 호흡을 더 해야 되죠. 숨이 가빠지죠. 자, 그러면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우측 전두엽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감각이 다 마비가 됐어요. 자, 머리가 하얘진다. 그렇죠? 머리가 하얘진다. 그 다음에 몸이 굳는다.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됐어요. 심장이 펌프질한다. 호흡이 가빠진다. 그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언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자신 없는 PT 할 때. 그렇죠? 무서운 상사한테 갈 때, 옛날에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때, 뭐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생전 처음 하는 경험할 때. 우리가 똑같이 하는 경험들이거든요. 단지 사자가 아닐 뿐이죠. 사자가 아닌데 나는 사자처럼 내 몸은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 두려움이라는 게 딱 이렇게 작동을 사람을 시키거든요. 사람들한테 겁을 확 주고 내가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사자라니까요. 머리 하얘져, 근육 긴장돼, 펌프질해, 호흡 가빠져. 내가 1시간 동안 떠들어요. 막 설교를 해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자, 이제 알아들었지? 가봐. 딱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휴, 살았다.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감각 마비됐었거든요. 이게 두려움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건, 두려움 겁주는 거는 인간 존중 정신에 어긋날 뿐더러 소통으로도 완전 꽝이에요.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데밍 박사도 이거 제거하라고 한 거예요. 결국은 공감적 경청을 해야죠. 아까 EQ 감성지능을 기반으로 공감적 경청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 공감적 경청에는 이렇게 5단계가 있어요. 공감적 경청은 맨 마지막 단계예요. 경청의 첫 번째 단계는 듣고 무시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경청할 때 절대 피해야 될 게 뭐냐? 모니터 보면서 듣는 거, 휴대폰 검색하면서 듣는 거, 중간에 소통하다가 전화 오면 받는 거,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고 나갔다 오는 거, 다 듣는 척이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택적으로 듣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거는 안 해요. 열심히 눈 맞추면서 잘 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들어요. 내 중심으로 듣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렇죠? 네 번째가 진짜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도 듣고 나도 얘기도 들어요. 근데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감정이입은 안 됐어요. 공감적 경청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공감적 경청이에요. 쉽지 않은 얘기죠. 이게 이제 소통의 효과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소통의 효과는 여기 이제 짙은 부분이 소통이 된 비율 정도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 소통까지는 나의 관점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으로 이입이 된 거는 공감적 경청이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죠. 저도 사실 솔직히 이거 잘하네요 그러면 저도 아직까지는 자신 없어요. 근데 어쨌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 공감적 경청이 될 때 진짜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소통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 이제 또 하나는 맥락의 중요성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감정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감정 신뢰와 진정성 이런 얘기를 했었고, 지금 맥락 얘기를 하나 더 할 건데요. 소통이 상대방하고 감정이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감정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도 소통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맥락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맥락의 중요성으로 나오는 이제 실험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했던 실험인데 심리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테이블을 이렇게 두들겨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 그 노래가 뭔지 맞힐 수 있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두드린단 말이에요. 맞출 수 있겠어요?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25개 노래 목록을 주고 두드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125개의 목록을 미리 알려줬어요. 이 중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두드리는 거를 맞추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노래나 두들기면 못 맞추겠죠. 근데 이제 목록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은 25개, 듣는 사람은 125개예요. 몇 퍼센트 맞췄을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상하게 했어요. 두드리는 사람한테 네가 두드리는 거 상대방이 얼마 정도 맞출 것 같아? 50% 정도는 맞출 거예요. 실제로 2.5% 맞췄어요. 거의 못 맞췄다는 얘기죠.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맥락을 상대방도 다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그 사람이 맥락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안 그래요. 그래서 지식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이 히스 형제라는 그 유명한 이 스위치라는 책을 쓴 그 형제들이에요. 그 형제들의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지식의 저주라는 얘기를 하죠. 리더가 빠지는 가장 큰 오류 중에, 소통에서 오류 중에 하나가 지식의 저주예요. 지식의 저주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맥락,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용어를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리더 앞에서 못 알아듣는다고 감히 얘기를 못 해요. 그리고 돌아서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는 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이제 이 소통과 관련돼서 아주 소통과 리더십과 관련돼서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아빈저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그 발행한 상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고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이고 제가 이거 소개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여러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소설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소통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제 윗사람 아랫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팀장이에요. 내 밑에 사람들하고 일을 해요. 문제 발생했으면 팀장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문제 해결하고 싶죠. 그럼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잘 분석하고 해결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났어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마음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화가 났어요. 자, 화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죠. 이상해졌어요. 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렀어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나갔죠. 결과도 다르게 나왔죠. 이걸 자기 배반이라고 해요. 내가 나 스스로를 배반한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 감정이 그렇게 못 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자, 자기 배반을 딱 했는데 이때 얼마든지 수습할 수 있어요. 아, 사실 미안하다. 내가 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이러면 수습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배반을 해놓고 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해보니까 또 괘씸하기도 해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합리화를 하죠. 이런 식으로. 쟤는 원래 그랬어. 엉망이야. 뭐 등등등등 쭉 핑계를 대면서 걔가 나쁜 놈인 것처럼 나 스스로를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 자기 배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자기가 여기까지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아요. 근데 이쪽으로 와버리면 그것마저도 몰라요. 이제 자기를 완전히 기만을 해요. 나도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이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 자기 기만을 하면 상자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여기서는 상자 안에 들어가게 돼요. 상자 안에 들어가서 외부하고 단절돼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과 관계가 끊어져요. 이걸 계속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되고 상대방도 그걸 알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어떻게 되냐면 그럼 나도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게 되면 이 두 사람은 관계가 악화되는 이 공모 관계에 있다. 이걸 공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런 사이클로 소통이 최악의 길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내지 않게 되면은 이 소통은 파국으로 가죠. 근데 이건 보시면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서도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소통이라는 건 두 사람 사이에서 하는 건데 컨텐츠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컨텐츠가. 근데 컨텐츠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코딩을 합니다, 내가. 글로 쓰든 말로 옮기든 영어로 하든 한국말로 하든 코딩을 하잖아요, 내가. 어쨌든 간에. 컴퓨터의 코딩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코딩을 합니다. 그럼 이걸 듣는 사람은 디코딩을 하죠. 다시. 그걸 해석을 하죠, 자기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잖아요. 아까 키워드와 스토리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저 메시지하고 저 메시지는 다르죠. 코딩 과정을 거쳤을 때 이미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통 자체가 이렇게 노이즈가 확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해요? 컨텍스트가 있어요. 자, 뭐 해라는 두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뉘앙스를 넣어서 말할 때마다 다 다른 뜻으로 들리죠. 뭐 해? 뭐 해? 뭐, 다 다르잖아요. 몇 가지 버전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컨텍스트에 따라서 전혀 다른 뜻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컨텍스트가 일단 메시지를 왜곡시켜요.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중요한 감정. 이 감정에 대해서 내 감정도 이해 못하고 상대방 감정도 이해 못하면 이건 거의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내 감정을 이해하는 게 아까 인트라퍼스널이라고 했고 상대방 감정을 이해하는 거 인터퍼스널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다 같이 맞물려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서 가장 변수가 되는 게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이 훅 올라왔을 때 아까 상자 안에 들어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압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눈을 참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막았어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사실 내 진정성은 보여주지 못했죠. 그래서 소통도 그렇게 신통치 않을 거예요. 나는 건강이 나빠질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표출이에요. 질르는 거예요. 질르는 순간 상자 안에 들어가요. 아까처럼. 질르는 거는 스트레스는 안 쌓여요. 그 대신에 관계는 그냥 최악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 표현은 이런 거예요. 잠시 한숨 돌리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나 솔직히 나 기분 나빠. 네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내가 솔직히 기분 나빴다. 그때 아까 내가 정말 화가 났었거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화 안 냈죠? 표출 안 했어요. 그러나 내 생각 전달했죠. 이렇게 감정을 객관화시켜서 전달하는 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컨트롤할 때 표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컨프론테이션이라고도 해요. 사람들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고 얘기를 하는 이 컨프론테이션인데 표출이 아니고 표현의 방법으로. 근데 컨프론테이션이 보통 리더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걸 못하게 되면 억압으로 들어가요. 억압. 내가 착한 사람 신드롬이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여기서 화내면 안 되지. 누를까요? 병납니다, 진짜.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통은 이런 거예요. 신뢰, 진정성이 가장 기본이고 걱정, 두려움 없애야 되고 그리고 공감적 경청 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의 저주로부터 빠져나와서 눈높이에 맞추고 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복이에요. 반복. 메시지는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갖고 안 되거든요.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게 안 되면은 그 안 된 상태에서의 반복은 별로 효과 없어요. 자, 이제 빠른 속도로 제가 한 10분 내로 마칠 건데요. 지금까지 리더십에 대한 얘기, 소통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위기 속에, 아주 극한의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느냐. 한번 참고를 해볼 만한 내용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위험천만한 여행에 참가할 사람 모집. 임금 많지 않음, 혹독한 추위, 칠흑 같은 어둠, 다가오는 위험, 무사귀한 의심스러움. 근데 성공할 경우에는 명예와 인정받을 수 있음.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남극 횡단, 최초로 육로 남극 횡단을 하겠다고 덤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몇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27명이라고 돼 있죠. 27명이 탔어요, 거기에. 원래 2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26명을 선발했습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6명 선발했어요. 나중에 한 사람이 밀항했어요. 그래가지고 27명이 됐어요. 그 27명을 데리고 남극을 향해서 이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여기죠. 사우스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부빙에 갇혀요. 꼼짝 못하게 얼음 사이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해요. 그러면서 표류를 해요. 부빙에 이렇게 표류를 해 이쪽으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그러다가 부빙의 압력으로 배가 다 박살나요. 그래서 배를 버리고 보트를 갖고 나와가지고 그 부빙 위에서 계속 떠다니다가 결국은 조그만 엘리펀트 섬이라는 데에 도착해서 여기서 잠시 정착을 하면서 선발대 몇 명이서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 16일간 조그만 보트를 타고 항해를 해서 결국은 거기서 구조를 요청해가지고 634일 만에 구조가 됩니다. 한 사람도 안 죽고. 저게 기적적인 이제 스토리죠. 인듀어런스라는 책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진 화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 인듀어런스라는 책에 이 전체 여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남는 기록적인 그런 여정인데 이게 정말 대단한 여정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냐 말이에요. 634일 동안 셰클턴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도대체 그걸 전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았으며 결국 다 귀환을 해내는 거죠.
그거를 데니스 퍼킨스라는 사람이 어니스트 셰클턴의 극한 상황 리더십이라고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리딩 앳 디 엣지라는 그 여기 앞에 있는 요게 이제 영문 이제 그 제목이에요. 이렇게 10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극한 상황에서 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않되 지금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들라. 그리고 솔선수범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셰클턴이 배를 버릴 때 모든 사람이 5kg 미만만 가지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짐 다 버리고 5kg 각자 챙기는 거죠. 쓸데없는 거 다 버리라고 하면서 셰클턴이 주머니에 있는 금화 모든 금딱지들을 전부 해가지고 얼음 속에 다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런 솔선수범을 보여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하나 벤조를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벤조를 두고 나와요. 셰클턴이 들고 나와요. 벤조 이거 갖고 가야 돼. 왜냐? 이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 이건 중요한 거야.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하할 일, 웃을 일 8번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밸런스 있게 그러면서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갈등을 표출시키면서 나중에 다시 해결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밟아요. 그리고 절대 가만히 있게 놔두질 않아요. 계속 뭔가 하게 만들어요. 쓸데없는 일이라도. 왜냐하면 몸을 안 움직이면 오만 생각이 나니까. 나중에 한번 이 책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극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은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회사 이제에서 많은 저 어려운 회사들을 맡았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이런 단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신뢰 구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뭐 아예 출발이 안 돼요. 신뢰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써야 됩니다.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되고 언행일치해야 되고 뭐 비전 제시해야 되고 뭐 다 중요한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비전 제시죠. 그냥 어디로 가자는 그 방향성이 없이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비전 제시. 근데 그 비전이 그냥 대충 뭐 오늘 뭐 요거 맞고 요거 문제 해결하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크게 움직일 수 있게끔 좀 과감한 목표를 셋업을 해야 되고요. 그 목표에 대해서 리더가 아주 강한 신념을 보여야 돼요. 보통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중간에 의심을 해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 소위 말해서 적폐청산을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로스들이 생겨요. 그래서 지표들이 계속 나빠지고 안 좋은 사인들이 막 나옵니다. 그걸 다 버텨내야 돼요. 그걸 버텨내려면 신념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그 의심이 있으면 중간에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 이제 주저앉아요. 강한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소통하고요. 그리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원래 성공의 길이라는 거는 올바른 방향, 올바른 원칙을 수립한 다음에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릿이라고 얘기하는 이 끈기, 인내심, 이게 이제 뒷받침이 안 되면 가다가 중단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턴어라운드 했던 것도 사실은 이런 이걸 알고 했던 건 아니고 사후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대충 이러한 단계들을 밟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은 리더로 가는 길인데요. 간단하게 한 2, 3분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리더로 그럼 어떻게 가는 거냐? 이거 뭐 끊임없는 학습이에요. 평생 학습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 회사에서 협력업체 사장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사장님들 저 회사 잘 되면 좋겠죠? 그러면 뭐 잘하셔야 돼요? 경영하고 리더십을 잘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경영하고 리더십하고 사장님들 좋아하시는 골프 있잖아요. 그게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경영하고 리더십이 더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사장님들이 경영하고 리더십하고 골프 중에 어느 걸 연습을 더 하세요? 골프는 죽어도 연습해요. 근데 골프 아무리 잘 쳐도 회사 좋아지지 않아요. 골프로 내기 골프 쳐가지고 그 번 돈으로 회사가 잘 됐다는 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연습할 건 따로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연습 안 해요. 공부 안 하거든요. 엉뚱한 걸 연습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리더십, 경영 다 공부와 연습의 영역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도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이제 하나의 예죠, 이건. 우리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온 7가지 습관의 체계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혁신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의 이건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무엇인가 원칙을 올바른 걸 정하고 그 원칙을 지속적으로 삶에 내재화하는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인티그리티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인테그리티가 안 되면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학습, 특히 이게 암묵지가 되게 중요한 학습이잖아요. 이게 내가 배웠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뭐 골프 얘기도 했습니다만 뭐 타이거 우즈가 쓴 책 한 권을 내가 읽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골프가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은 보통 이제 4단계라고 얘기해요. 이걸 뭐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그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모르고 못하는 거예요. 무의식 비숙련이에요. 내가 모르고 잘 못하는 게 이게 무의식 비숙련입니다. 지식도 없고 숙련도도 낮은 거예요. 이제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일단 지식을 쌓았어요. 알게 됐어요. 근데 할 줄은 몰라요. 그게 의식 비숙련이에요. 들어는 봤어요. 근데 할 줄 몰라요. 자, 이제 드디어 실행에 옮깁니다. 시도를 해봐요. 근데 되게 어설프죠. 잘 안 되죠. 아는데 비숙련 상태에서 조금씩 숙련도가 높아져요. 그렇지만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신경 쓸 때는 되는데 신경 안 쓰고 잠시 한눈 팔면 또 안 돼요. 원래 습관대로 돌아가요. 이게 의식 숙련 단계예요. 이걸 넘어가야 이제는 저절로 되는 거죠. 내가 신경 안 써도 저절로 내 몸에 배서 되는 거. 이게 무의식 숙련 단계다. 이게 보통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2단계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리더십도 당연히 2단계를 따라가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1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뭔가 이제 배웠는데 아직 실행 안 해본 사람이 2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해보고 하고 이걸 반복하는 사람은 3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제 저절로 되는 사람이 4단계일 것이다. 이 단계를 쭉 이런 교육, 훈련, 내재화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 보통 그래프를 그리면 이 3단계에서 급격하게 역량이 향상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3단계. 실제로 내가 아는 대로 해보면서 나의 숙련도를 높여가는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단계 가기 전에 미리 다 포기하죠. 보통 다이어트도 포기하고 뭐 담배 끊는 것도 포기하고 다 1, 2단계에서 포기합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이 사이클을 이제 저는 권장을 해요. 제일 스타트는 성찰이죠. 자기 성찰을 하고 아주 겸손하게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결심해야 돼요. 내가 좋은 리더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리더가 될 거야. 투비 모습을 그리고 결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해요. 제가 3번째를 권장을 하는데 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선언하는 거예요.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계기가 됐었어요. 2002년도에 아주 조그만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에 가서 정말 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저도 어렵고 그때. 그래서 선언을 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러이러한 걸 반드시 하고 이러이러한 걸 절대 안 하고 약속을 했어요. 소리 지르지 않을 거고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을 거고 화내지 않을 거고 뭐 등등등등등 제가 안 할 거 do not와 do's 그걸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그걸 했더니 말이죠. 손발이 다 묶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죠. 그리고 실행해 봐야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 사람들 마음을 여는데 1년 걸렸거든요. 선언해야 돼요. 혼자서 결심하고 몰래 하는 거 담배 끊는 거조차도 선언 안 하고 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방에서 떠들고 다녀야 담배도 끊어지는 거잖아요. 저도 담배 끊은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만 선언해야 돼요. 특히 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선언하고 공부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해야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혹시라도 내 약속한 거하고 내가 습관대로 잘못 나오게 되면 나한테 알려줘. 그러면 내가 고칠게.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피드백 없이 프랙티스가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찰하고 이 사이클을 둬서 피드백 받고 다시 성찰하고 이거를 평생 동안 반복하는 거다. 결국은 리더십도 바로 연습의 영역이고 생각이 운명을 바꾸려면 굉장히 고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된 작업이지만 올바로 된다면 그만큼 보람이 있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니까 사람의 인생을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나의 추종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의 인생을 또 바꾸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죠.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